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재원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일단 제일 먼저 푸틴의 야망이 과연 우크라이나로 끝날 것이냐, 더 큰 야망을 갖고 있느냐, 이거부터가 일단 걱정인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문제를 좀 더 잘 짚어본 다음에 혹시라도 그 야망이 더 확대될 것인지를 차근차근 좀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일단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마리우폴 함락에 공을 들였던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예, 우선 그걸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보면은 마리우폴에 대한 공격은 훨씬 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때 전쟁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을 때 미국과 유럽의 히스테리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기획이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우크라이나 지역의 돈바스라고 하는 러시아 점령 지역을 승인을 하고 그쪽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바스 해방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우폴은 돈바스에게 속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러시아가 그동안에 그 돈바스 지역 중에 아주 일부만을 차지했던 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이 마리우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사실은 이제 돈바스 중에 한 주인 도네츠크 주의 이제 제2의 도시인데요. 이 마리우폴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이 마리우폴을 공격해서 지금의 기존의 헤르손이라든지 몇 가지 도시를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연결시키면 상대적으로 고립됐던 그 크림반도와 지금의 이제 확대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크림 같은 경우에 특히 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마리우폴은 대표적인 그 우크라이나의 철강이라든지 많은 그 주요 상품들의 수출 항구이기도 한데요. 이곳을 막아버리면 우크라이나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일거 몇 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마리우폴까지 함락시켜서 크림과 돈바스를 연결시키게 되면 더 나아가서 흑해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충지가 되고 그것은 이제 현재 그 흑해를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어떤 불안정성에도 그러니까 그 흑해 함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바다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해까지 가기 전에 먼저 돈바스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돈바스 지역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노려서 점령을 모두 다 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건지 그리고 점령한다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이제 뭐 러시아의 그 전략이 뭐 수정이 됐다거나 뭐 축소됐다거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물론 더 뒤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돈바스 안에서도 사실 그동안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되게 작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소한 돈바스 전체 지역, 그러니까 즉 두 주 전체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게 러시아의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바스 전체 지역, 그다음에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 유사한 형태로 이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동남부 전체를 장악하고자 하는 가능하다면 오데사까지도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구상을 그래서 과거 러시아가 자신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노버러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까지는 최소한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어떤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러시아의 야망대로 우크라이나의 동남부를 다 만약에 점령을 하고 오데사까지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해안 이쪽에 정말 장악력을 갖게 된다면 흑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유라시아 패권 이쪽의 야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지요. 그게 궁금한데요. 물론 저는 이제 조금 이 구소련 전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 서쪽 지역의 러시아가 실질적인 자신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 그 합병이나 점령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까지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는 시도는 아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왼쪽으로 나아가서 몰도바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몰도바 안에 소위 트랜스니스트리아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그 지역도 마치 돈바스처럼 러시아계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지 않고 양쪽 상하로 긴 좀 괴이한 형태의 국가긴 하지만 돈바스처럼 몰도바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제가 다른 데서 표현하기를 알박기라 그랬는데 그쪽에 러시아 군대도 한 지금 상당한 수가 주둔해 있고요. 여기를 연결시켜 가지고 최소한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중립화를 하거나 아니면 나토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도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더 북소련 국가 혹은 동유럽 국가까지도 위협을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협의 상당한 중요한 물리력이 흑해 함대인데 그 흑해 함대의 어떤 불안정성을 러시아 입장에서는 없애고 흑해를 장악을 해서 지중해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그 남쪽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 사실은 양쪽 견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가 엄청나게 고전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뭐 좀 고전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야망으로 향해서 조금씩 이 일보씩 전진하고 있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측하기 참 힘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부터 그런 계획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만 해당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물론 그것이 필연적으로 인근 발트 국가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몰도바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당연히 그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사태는 바뀌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우크라이나 함락보다는 그것이 갖고 올 그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하고는 여러 가지로 친척적으로 많이 얽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일부 그러니까 전선을 확대시키되 그 지역의 친러시아 민중들이 이게 자신들의 자신들과 같이 하고 동시에 이제 빨리 그 젤렌스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제압을 그 특수부대를 키이우로 투입시켜서 그렇게 하면은 이 사태는 금방 끝날 거로 봤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제한전은 제한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자신들의 그 최첨단 무기를 완전히 다 쓰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야욕의 최고 지점이 어디였을까? 이거는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데 최소한 지금 현재 그들이 장악하고 있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아마 장악한 지점까지는 절대로 반환하지 않고 종교를 지읍고 협상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우크라이나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다른 데서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분란이나 또는 뭐 언쟁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에 나토 가입 움직임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혹시라도 이쪽으로 확전이 되거나 혹은 긴장 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이유가 자신이 정당하다고 하는 이유가 나토 확대이지 않습니까? 동진.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이 러시아의 이 행위로 인해서 그런 정당성이 굉장히 약화됐고 아무도 들어주진 않죠. 나아가서 이 러시아의 이러한 위협적인 행위가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특히 역사적으로 러시아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압도적 다수가 이제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상황이고요.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나토의 문제는 있죠. 근데 이 나토가 오히려 더 확장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오랫동안 그 무기를 수출할 수 없었던 공격용 무기 수출할 수 없었던 독일도 이제 재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입장,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이제 어찌 되었든 어느 쪽이 시작이 됐든 군비 확장, 군비 경쟁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러시아가 이제 이러한 상황은 아마 분명한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남쪽의 몰도바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폴란드나 발트 삼국 이런 국가들은 어쨌든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마음 놓고 러시아가 지금 저런 상황에서 더 전선을 확대하고 게다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전쟁 문제를 계속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더 확대시키기는 어려울 거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협적인 건 사실이죠. 이 이후에 누가 다음이 될지.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위협은 확실하나 이 나토 회원국까지 러시아가 과감하게 공격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큰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러시아도 좀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네. 위협은 우크라이나 이후로는 더 많은 위협이 느끼게 되겠죠. 유럽 전체가.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푸틴이 잃어버린 게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원래 독일은 사실 은근슬쩍 러시아 편이었던 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암암리에 예. 특히 뭐 슈레더나 메르켈의 행보를 보면 예, 예. 애매모호한 행보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자꾸만 러시아하고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마크롱은 아예 나서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거 보면
푸틴이 의도하지 않았던 유럽의 단결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뭔가 외교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그 트럼프 시대 때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었죠. 오히려 이 러시아의 이러한 21세기의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 중에 한 국가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유럽으로서 충격이고, 또 유럽이 그동안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많이 걸어왔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은 모르겠으나 역시 군사안보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러한 그 움직임, 다시 미국과 유럽은 하나가 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의외로 많은 국가들이 제재에 참여했으면서도 동시에 의외로 많은 또 그 이상의 국가들이 제재에 참여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여전히 러시아의 그 자금줄인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 중요하게는 독일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노르드 스트림 2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러시아에서 가스를 들이는 그런 사업에서도 보이듯이 여전히 독일은 그 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러시아의 그 가스나 석유나 석탄 그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유럽 전체가 한 40%가 이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독일은 그 중에서도 55%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 또 잘 안 드러나 있는데 사실은 독일이 또 그 러시아 안에 투자하고 있는 액수도 어마어마하고요. 진출해 있는 기업이 뭐 작은 기업까지 하지만 거의 5천 기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어쨌든 독일은 그런 석유가스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러시아와 쉽게 헤어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이렇게 러시아에서 이렇다 할 전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기에다 더해서 외교적 고립까지 어쨌든 있고, 또 그 한편에서는 또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을 어쨌든 뭐 해외에서 받고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여기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국무장관이니까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목적 달성에 푸틴은 실패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단정지어도 될까요? 실패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 목적을 우크라이나 전체 점령이다 하면 당연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부분에서 전략적인 모호성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많은 타격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크라이나의 점령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빨리 친러 정권으로 교체를 하는 정도에서 끝낼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순전히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실패는 조금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래 목표는 거기까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그런 전술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괴멸당하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무기들은 쓰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국가 대 국가로 이 전쟁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러시아 군대가 경험을 축적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그것도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러시아가 지금 군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큰 개혁을 추진해 왔던 현대화 작업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또 실패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지금 이제 시리아에서도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개입을 해봤고, 그 외에도 이곳저곳에서 러시아는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예를 들면 조지아를 2008년에 침공할 때도 좀 군사를 동원해봤고, 또 1월달에는 직접적으로 뭐 군사적인 행위는 있지는 않았지만 카자흐스탄에 파병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어쨌든 러시아가 그러한 여러 가지 실전의 경험들을 쌓아가는 부분들은 특히 중국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푸틴의 야망. 도대체 종착역이 어딘가?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이건 정말 우리 그 처음에 절대로 이건 전쟁 안 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푸틴의 이 야망이 어디까지는 정말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데요. 하나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리 이거는 뭐 독재 국가라도, 심지어 과거에 왕이 통치하는 국가라도 그러니까 어떤 그 독재자 한 명의 역할만으로 모든 게 다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명이 또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독재자를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즉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세워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뭐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병약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명약하다. 예, 예. 많은 병에 걸렸고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판단이 흐리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결국 그 사람도 언젠가는 물러갈 겁니다. 뭐
뭐 쿠데타를 당하든 아니면 자연사하든 정말 천수를 누리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죽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아주 사악하고 부패한 집단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 개인의 욕망이나 그의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역할,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의 역할, 결국은 그 소련식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지 않고 어떤 외부와의 어떤 긴장 관계를 극대화시켜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나 이 석유가스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세계에서 유럽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팔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는 유지하는. 그래서 그 많은 국가들이 쉽게 정치적으로도 자신들을 멀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업들을 더 강화시키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푸틴의 그 개인적인 그 어떤 야망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 이 그런 긴장 구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자 하느냐. 그게 아마 우리가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과장인지는 떠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다 같은 체제로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는데 왜 미국과 유럽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느냐. 근데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만큼 진실에 가깝냐는 떠나서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커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방식으로밖에 자신들이 대응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어필을 계속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는 앞으로도 논쟁거리가 될 걸로 봅니다. 네. 푸틴의 야망도 사실 걱정이 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데 러시아 또 푸틴 곤경에 처하거나 예. 지금처럼 뭐 궁지에 혹시라도 몰리게 되면 그것도 또 러시아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좀 두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힘은 있으니까 예, 예. 그럴 수 있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대표적인 게 아마 핵에 네. 대한 핵 공격일 수도 있고. 네, 예. 그 부분 쪽으로 거꾸로 야망이 달성되지 않고 궁지나 공경에 몰렸을 때 푸틴이나 러시아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사실 이제 가장 지금의 이 끔찍한 전쟁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푸틴이 접어야 되는데 지금 출구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앞으로 나가 있죠. 네, 출구 전략이 예,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퇴로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만약에 언젠가 밝혀지겠죠. 지금 자신들의 전사자나 이 그 파괴된 군수물자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젠가 밝혀진다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쿠데타로 물러날 수도 있고 이미 역사에서 안 좋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나마 뭔가를 얻고 러시아 민족한테는 뭔가를 남겨준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쿠데타가 난다거나 그런다면 진짜 끔찍한 일이고 중요한 건 그것이죠. 그 이후에 더 정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쿠데타는 보통 더 네. 비정상적인 질서가 맞습니다. 나타나죠. 물론 지금의 상황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거하고 좀 정상적인 집단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불안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서방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개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푸틴이 물러나면 일정 정도 이 상황은 종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상황은 일단은 첫째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일어나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군부 쿠데타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네. 또 다른 그렇죠. 어떤 그 KGB 후신 연방보안국이나 뭐 이런 올리가르키들의 어떤 연합 작전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 러시아를 잘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이 구소련 지역 국가에서는 군부가 굉장히 약합니다. 모든 물리력 폭력 기구들을 분산을 시켜놨어요. KGB 산하에도 군대가 있고 내무부 산하에도 특수부대가 있고 국경수비대가 따로 있고 뭐 철도 보안대 군부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의 형태로는 아마 일어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저러한 어떤 그 쿠데타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푸틴이 물러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이 오히려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는요 푸틴의 야망과 공경에 처할 가능성 이 부분에서 알아봤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